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은 공장에 스파이를 심었다. 2. 한국 반도체 장비업체 남하다. 3. 폴란드의 한국에 대한 동경.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신락같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중국의 반도체가 결국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반도체 낸드 플랫이 강자로 꼽혔던 중국 국영기업 YMTC가 위기의 갈림길에 선 건데요. YMTC는 삼성과 SK하이닉스보다 적진 기술만큼은 비교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수년 내 시장에서 도태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가장 큰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는 작년에 미국의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면서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EUV 노광 장비는 물론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수급도 힘든 상태입니다.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YMTC가 2년 안에 3D 낸드 시장에서 사양길을 걸을 것이라며 이런 영향으로 낸드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도 올해 31%에서 2025년 18%까지 낮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장비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YMTC가 기술 로드맵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거란 겁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부닥친 YMTC는 결국 중국산 장비로 첨단 3D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쪽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계획을 수정했는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YMTC가 우당산이란 비밀 프로젝트를 통해 엑스태킹 낸드 플래시를 제조한다며 중국 공급업자들과 협력하는 등 시각 장비를 만드는 베이팡화창에 발주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선 YMTC의 움직임에 대해 현재로서 양질의 반도체 장비를 구할 수 없기에 소용없을 것이란 냉담한 시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빠진 중국 반도체가 결국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며 위기를 모면하려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는데요. 급기야 최근 한국 반도체 공장에 사냥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제가 본격화하면서 최근 반도체 업계에선 핵심 기술 정보를 노린 중국의 탈취 시도가 부쩍 빈번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삼성을 향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두드러진 상황으로 심지어 불과 얼마 전에도 삼성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시도가 또다시 발생했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앞서 17일 삼성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지난달 회사 중요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직원 A씨를 해고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엔지니어인 A씨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했는데 A씨는 일부 자료를 자신의 또 다른 외부 메일로 2차 발송한 뒤 보관하고 있다가 멀미를 잡혔습니다. A씨가 유출한 정보가 해외나 경쟁사로 유출됐는지는 현재 조사 중이지만 여러 사례를 총합해봤을 때 이번에도 중국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삼성은 작년에도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골머리를 앓았었습니다. 작년엔 해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한 직원이 핵심 기술이 담긴 중요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고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협력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또 다른 직원도 회사 핵심 정보를 담은 사진 수천 장을 보관하다 적발돼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초엔 삼성 자회사인 세메스 전 연구원 등 7명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세메스의 영업기밀인 반도체 슴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을 이용해 장비 설계 도면을 만들어 장비를 제작한 뒤 이를 중국 경쟁업체와 중국 반도체 연구소에 팔아 넘겼습니다. 심지어 해당 기술은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로 드러나면서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이렇듯 최근 들어 중국의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을 빼돌리는 인력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첨단 기술을 빼내 팔아넘기고 있는 만큼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반도체 기술 스파이 행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은밀하고 대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국내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 간부 A씨가 삼성, SK하이닉스 공장이나 사옥 주변을 서성이며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 스카우트를 위해 현장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한국 직원들의 퇴근 시간이 대체로 일정하다며 퇴근 시간에 엔지니어들을 접촉해 기존에 받고 있는 연봉 이상을 제시하고 중국 쪽 생산 라인에서 함께 일하자고 은밀하게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이런 인력 빼가기는 외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국의 기술을 축적하려는 중국의 조직적 활동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의 중국의 해외 인력 영입 방식은 주로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인을 포섭하거나 미국의 헤드헌팅 회사를 설립해 관련 인력을 정식 채용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제재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런 방식의 인력 채용이 어려워지자 중국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게 됐고 한국이 새로운 이인재 물 공간이 된 겁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움직임은 대담해졌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삼성 사옥 앞에서 뻗치기를 해 퇴근 중인 직원들에게 대놓고 현재 연봉의 3-4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급여를 제시하면서 이직을 제한하고 있는 건데요. 설상가상으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바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재취업 제한 내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규를 우회하기 위해 반도체와 무관한 명칭의 페이퍼 컴퍼니에 한국 엔지니어를 취업시키고 기간 제한이 풀리면 정식 채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국내 반도체 업계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한국 엔지니어에게 가짜 명함을 만들어줘 법망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한국도 반도체를 처음으로 국가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해 기술 유출을 엄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등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등 세계 산업의 15개 국가첨단 전략 기술 분야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별 가운데 반도체 분야가 8개로 가장 많은데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힙니다. 이로써 메모리 반도체 D램에 해당하는 설계 공정 소자 기술 및 적층 형성 기술, 비메모리 반도체의 이미지 센서 설계 공정 소자 기술, 패키징의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지에 해당하는 공정조림 검사 기술 등이 국가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네덜란드의 ASML도 중국의 기술 탈취를 적발했을 정도로 사실 현재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서 2월 노광장비 업체 ASML은 중국 법인에서 중국인 직원이 독점 기술 관련 정보를 빼돌렸다고 밝히는 등 기밀을 탈취당한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 핵심 장비인 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으로 시장에서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슈퍼을로 통합니다. 중국에는 지난 2019년 네덜란드 정부 제재로 판매하지 못했지만 전 세대인 DUV 장비는 계속 공급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기술 도둑질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최근 네덜란드도 자국 반도체 기술과 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는데 사실상 자국 기업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도 중국의 기술 도둑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조차 중국에 털리면서 그 심각성을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애플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빼낸 전직 엔지니어가 연루된 첨단 기술 탈취 사건 5건을 적발하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애플에서 일하던 왕웨이바오는 이듬해 퇴사하면서 훔친 기밀 문서를 들고 중국으로 도피했는데 애플 측은 그가 퇴사 직전 대량의 기밀 정보에 접속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 와중에 소름 끼치는 건 현재 그가 중국 자율주행차 업체에서 멀쩡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이 지낼 수 있는 건 외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에 중국 법원도 한통 속이기 때문으로 중국의 황당한 법 체계가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 법원은 단순히 탈취 차원을 벗어나 아예 원천 기술과 특허를 가진 외국 업체들에게 오히려 특허 침해 혐의를 씌우는 등 더더욱 악랄한데요. 실제로 2018년 X선 제조사 AES는 중국 기업 뉴크텍이 자신들과 똑 닮은 제품을 내놓자
중국 특허심의기구에 지재권 무효 신청을 했지만 결국엔 중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즉 중국에서는 법원에서조차 중국의 특허 침해를 공식 허용해주고 있는 건데 하다 이제는 법원까지 동원해 외국의 기술을 탈취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기술 도둑질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중국의 행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술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국을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 품목을 17개에서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중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이런 계획을 브리핑했고 이르면 다음 달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새로 추진하는 수출 통제는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나 일본 정부와 조율할 계획인데 두 나라가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 장비 수가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에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KLA, 램리서치 같은 세계의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이 있는데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나 네덜란드의 아움 장비가 없으면 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이미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면 더욱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좀 더 엄격해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주 미국 업체들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팔려면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수출 통제 조처를 내렸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수출은 건별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조처로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중국 내 투자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조처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언뜻 배려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달라진 게 없고 불확실성만 더 커졌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조처는 디램의 경우 18나노 공정 낸드 플래시의 경우 128달을 기준으로 이보다 앞선 공정을 위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건별로 심사해 허가를 받으면 중국 공장에 첨단 장비를 들여올 수 있지만 심사에 시간이 걸리고 심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걱정이 컸는데 1년간은 미국 정부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유예 조처는 미국 장비 판매 업체들의 사업 기회를 열어두려는 조처로 보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1년간 별 제약 없이 현지 생산 라인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투자 결정은 중장기적 사업 전망을 갖고 해야 하는데요. 1년 뒤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실제 고도화 투자를 단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유예가 의미 있으려면 기간을 크게 늘려줘야 하는데요. 미국의 이번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은 첨단 반도체 칩 제조에 필요한 장비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저지하고 미국의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의 조처에 비해 훨씬 강력한 것으로 향후 완화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인데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해 신속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부당한 조처가 있다면 유럽, 일본 등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공조해 대처해야 합니다. 국내외 생산 거점별 전략 재설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협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에 합류하기로 결정. 미콘 도쿄 일렉트로닉스 아즘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유입이 차단될 전망입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해외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일본, 네덜란드 3국이 전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이트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주재 고위급 협상에서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방침에 합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3국의 협상 타결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물밑에서 얼마나 중국 압박 협의를 진행 중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 전략소통조정관은 적당한 시점에 보도 자료를 배포할 것이라며 네덜란드와 일본의 대화 참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들에게 반도체 수출 관리는 국제적인 협조 하에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 각국의 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하겠다면서도 이번 협상에 대해선 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3국이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협상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한 뒤 규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글로벌 5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업체를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동참을 촉구했었습니다. 니케이는 두 나라 업체 제품에는 미국 기술에 의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규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군사적 이용하는 것을 막고자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 이하 디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로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했는데요. 미국의 요구에 일본은 이전부터 협조 의사를 밝혀왔고 네덜란드는 중립적 태도를 보여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미국의 압박에 결국 대중 반도체 규제 행렬에 동참했다는 분석으로 네덜란드는 이미 낮은 장비 중 최첨단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 대중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합의로 수출 통제 범위를 일부 심자외선 노광 장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내부 검토와 미국과의 조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 해외 판매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조 9,705억엔 28조 2,491억 원으로 이 가운데 대중 수출액은 전체의 33%인 9,924억 엔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3국의 수출 통제 공조가 현실화하면 중국의 보복 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반도체 시장의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파장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통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세계 경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을 제소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본토의 칩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 수출 통제의 범위를 확대한 후 중국의 야심찬 반도체 자급자족 드라이브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인 산업안보국은 중국이 고급 컴퓨팅 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를 개발 및 유지하며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하는 군사적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대만 경제연구소의 수석 반도체 연구원인 아디사류는 포위전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화된 미국 기술 수출 제한은 슈퍼컴퓨팅 AI 인공지능 및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능력을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미국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품목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데 새로운 면허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기술 수출 규제로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제의 영향은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더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중국의 하이테크 자급자족 프로그램에 엄중한 도전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중국의 주요 칩 제조사들의 주가는 이 때문에 일제히 폭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분석가는 미국과 중국의 화해 가능성이 없다고 짚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도전이 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미국이 주도해 일본과 네덜란드가 참여하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과 관련 반도체 강국인 한국을 동참시켜야 할 필요성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미국 내 흐름은 최근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한국 기업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와중에 나타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데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합의 실마리를 주제로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글로벌 가치 사슬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독일과 한국이 수출 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능하다면 유럽연합 전체가 동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핵심 대상으로 한국과 독일 두 나라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독일에 대해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생산의 선도 국가라고 칭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칩 제조에 있어 선두주자라며 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제조 장비 생산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수출 통제 동참을 결정한 네덜란드 및 일본에 대해 반도체 대량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와 브로아르곤 액침 스캐너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라고 짚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설비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들 국가가 중국으로 향하는 관문을 억제함으로써 대중국 수출 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내 생산 설비로는 기술적으로 노후화한 공정 노드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며 액침 브로아르곤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미래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진보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중국 이외의 국가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유럽, 한국, 대만 등 반도체 생산 부문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과 외교적 요인들이 맞아떨어진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들이 작년 10월 발표된 대중 수출 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를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결국 중국을 떠나 한인국과 일본 등으로 떠나게 됨에 따라 중국 압박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었습니다. 결국 관련 시장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대중 수출 통제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한국 등 반도체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 동맹국들 사이 가치 사채를 신속히 확장 재편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되는데요. 반도체 전문가들은 미국은 네덜란드입니다. 일본과의 3자 협정으로 수년간의 시간을 벌었다며 미 행정부를 향해 주요 동맹국들의 투자 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통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하면서 한국이 내년 첨단 칩 제조 장비 지출에서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재료협회는 한국의 내년 반도체 장비 지출이 올해보다 41.5% 급증한 210억 달러 약 27조 2,500억 원에 달하지만 중국은 166달러로 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의 규제로 인해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중요한 장비들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서 네덜란드 아짐과 일본 도쿄 일렉트론 등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어프리드 머티어리얼스와 램리서치 등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도 대중국 수출 규제로 올해 수십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들까지 소외시키는 제로섬 방식이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이 차별 논란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미 전문가의 지적 또한 등장했는데요.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애덤 포든 소장은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으로의 제조업 이전 정책에 대해
중국은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좀 더 정중하게 생산을 빼앗으려는 나머지 세계를 희생시키는 제로섬 접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무역 기술 현실을 간과한 채 공급망 회복력 미국, 노동자 소득 증대 중국의 공세 방어 등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공개한 훈련 영상이 화제입니다. 한국에서 구매한 K2 전차 K9 자주포를 포함해 각종 기관 무기들을 총동원해서 기동 훈련은 물론 사격 훈련까지 진행했는데요.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의 훈련을 진행한 데다가 폴란드 대통령의 이를 직접 참관까지 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K22차 도입분 물량을 예정보다 3개월이나 빨리 인도받는 등 방산 빅딜 계약은 순항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한국인 직도입 물량을 다 넘기고 나면 2차 계약을 따내는 데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는 폴란드 병사들이 한국 무기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된 이 훈련에선 폴란드로 수출된 K2 전차의 첫 시 사격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폴란드 북동쪽의 오르지스 훈련장에서 실시된 이 훈련에서는 K2뿐만 아니라 K9의 실사격 훈련 역시 병행되었습니다. 이 계정에서는 폴란드 16기갑사단 부대원들이 K2 전차 실사격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코멘트와 함께 장병들이 한국산 훈련탄을 케이트 전차에 수납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훈련탄들의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전차 포용 예광탄이나 풍산 M256 직사 포용 등 한글 프린팅까지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케이트 전차와 함께 막 공수해온 따끈따끈한 전용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뒤로도 훈련을 준비하는 사진이 속속 올라오면서 마리우시 부어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까지 이 실사격 훈련에 참관하러 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폴란드 기갑 사단뿐만 아니라 나토군 역시 참여하여 올해 폴란드에서 열리는 군사훈련 중에서는 최대 규모가 되었는데요. 단순히 훈련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넘어 적침에 의해 우발적으로 생성되는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협력한 군 병력의 기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현지 매체는 K9 자주포의 활약 지원을 받아 케이트 전차로 전선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연계에 더불어 해군이나 공군과의 유기적인 합동 작전 능력을 과시하는 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리 전군이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인 만큼 훈련에 참관하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군 발전의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2039년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폴란드 군대의 재건 및 기술 현대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K2와 K9에 세워놓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이 정도로 규모가 큰 훈련을 벌이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를 홍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폴란드가 현재 러시아의 서진을 틀어막는 최전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그 못지않게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전히 폴란드 내부에 남아있는 한국 무기에 대한 반감입니다.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권은 굳이 분류하자면 우파 정당으로 사이가 나쁜 주변국들을 배척하고 국방력에 투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그 기고한 역사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강한데 더군다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떠오르게 되자 지지율이 폭등했죠.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동안은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야당 지지자들도 적지 않으며 같은 우파 내에서도 한국이라는 외세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무기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빼앗긴 폴란드 내 유럽계 방산 관계자들도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죠. 이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무기를 의심하는 언론 플레이를 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비교군 중 하나가 의외로 크라브 자주포입니다. 크라브 자주포는 다들 아시다시피 K9인 자주포에 차체에다 영국산 포탑을 얹은 K9인의 파생형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폴란드인들은 크라프를 자국산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크라프가 태어나게 된 계기 자체를 폴란드가 제공했으며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 전까지는 유일한 운용국이 폴란드였던 데다 생산 역시 배와 하나로부터 각각 라이센스를 제공받아 폴란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에서는 크라프를 일종의 과도기적 존재로 취급해서 K9을 구매한 뒤엔 기존 보유분의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공여해버렸지만 폴란드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는 크라프에 더 많은 애정을 주고 있죠. 그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만도 한 게 크라프가 급조되어 만들어진 것 치고는 꽤 나쁘지 않은 완성도를 보여주기는 했기 때문입니다. 포탑과 차체부터가 전혀 다른 DNA에서 만들어진 것인데도 여기에 더해 방호장치, 화재 진압장치, 전자장비, 직사 조준경, 심지어는 폴란드산 사통장치까지 조화롭게 통합시켜놨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크라프가 자주 국방의 첫 발판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에서 흔히 뒷전으로 물러나는 요건이 있죠. 바로 가격입니다. 크라프의 가격은 K9인 대비 최소 15배에서 많으면 2배까지도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실제 운용하는 군이나 실제 구매 계약을 하는 정부에 속하지 않는 제3자들은 그냥 더 강하고 멋있는 무기를 원할 뿐이고 실용성이나 금전적 문제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납니다. 얼마를 들여서 어디에다 쓰는지보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폴란드에도 있었고 이들의 목소리가 폴란드 내 방산 관계사들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 증폭되면서 마치 이게 폴란드가 당장 목전에 두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다소 화전되어 심지어는 K9인의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루머까지 퍼졌습니다. 이는 내용이 자극적일 뿐이고 현지의 일부 여론 외에는 별다른 근거가 갖춰지지 않은 엉터리 주장입니다. 당장 크라프의 포탑은 BA사에서 단종시킬 예정이고 하나도 현지에 생산 기지가 생기는데 굳이 크라프의 차체 라이센스를 별개로 유지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K9의 2차 계약이 물거품이 되고 폴란드가 앞으로도 크라프를 사용하려고 해도 자기들끼리는 만들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논거가 없다면 폴란드가 K9 계약을 폐기한다는 주장은 그냥 폴란드가 자주포 없이 러시아와 맞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코앞의 침략자 때문에 국가의 명운이 경각에 달려있는 폴란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턱이 없죠. 당연히 이런 루머가 퍼지든 말든 폴란드와의 협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에는 케이트 전차의 현지 생산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네오파르트 시리즈의 창정비 및 개량 차례현 장갑차의 생산 경력이 있는 폴란드 현지 군수업체 WZM사가 선정됐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자리에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을 비롯한 폴란드 군의 핵심 인물들이 동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케이트 전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나토의 군대에 판매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죠. 지난주에는 북동부 벵고르 제보에 주둔하고 있는 제11포병연대에서 K9 자주포의 운용자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개발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직원들이 직접 부대를 찾아 폴란드 군인들에게 2주 동안 K9인의 운용 및 유지 보수 노하우를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줬다고 하죠. 여기 참여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개발자들은 여독과 경로로 지쳐서 초췌한 낯빛을 띠고는 있었지만 폴란드 포병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한국 외에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사모으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한국만큼 순조롭게 납품이 지켜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폴란드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연은 감안하고 있었던 터라 한국의 철저한 납기 준수는 폴란드 군이 생각보다 여유롭게 전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올 8월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에이브람스 전차가 인도되면 비로소 육군의 새로운 전차 병력 편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는 폴란드 육군의 날에 맞춰서 에이브람스와 K2, K9까지 참여시켜 기갑 전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을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열병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에어쇼를 개최해서 한국으로부터 최초로 인도받은 파-50GP가 폴란드 공군 라운드를 날개에 새기고 첫 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과 맺은 계약이 위태롭다면 이런 계획이 세워질 턱이 없겠죠. 이번에 폴란드가 대규모 훈련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 군의 유력 인사도 모자라서 대통령까지 등판에 참관에 나선 것은 이러한 자잘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만 진행되는 사업을 흔들 만한 목소리를 직접 나서 철회하겠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방산하지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다 보면 이처럼 그것을 시기하고 뜯는 무리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나타난 한국한테 시장을 죄다 빼앗겼는데 자기들은 품질이 한계로 한국과 경쟁도 못해보기 때문에 뿔이 날 만도 하죠. 폴란드에서의 이런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폴란드의 K2와 K9의 생산시설이 자리 잡게 되면 자연히 종식될 것입니다. 한국의 라이센스 기술 이전 정책은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판매국의 토종 방산업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 기술 유출의 우려가 꾸준히 언급되는데도 한국이 무기 수출국한테 적극적으로 라이센스를 추천하는 것은 동맹의 민심을 등지지 않으려는 대보인 것이죠. 아직 폴란드 내부에서는 한국의 속내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지만 조만간에는 이 뜻이 전해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